여러분들은 우주에서 가장 먼 곳을 탐험하는 꿈을 꿔본 적이 있으시나요? 어릴 적 저는 스타트rek과 스타워즈와 같은 작품을 보면서 광활한 우주 공간을 여행하는 상상을 하며 영감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빛의 속도인 광속은 우주에 있어 절대적인 장벽입니다. 이것은 우주의 속도 제한이며 우리가 아는 그 어떤 것도 빛보다 더 빨리 갈 수 없죠. 그런데 왜 그럴까요? 정말로 빛보다 더 빠르게 갈 수는 없는 걸까요? 만약 미래의 인류가 빛의 속도로 여행하는 방법을 찾게 된다면 태양에 도달하는 데 약 8분이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우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은하인 안드로메다는 빛의 속도로도 250만 광년이 걸릴 것입니다. 따라서 인류가 빛의 속도로 여행할 수 있는 탐사선을 설계하고 만들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목적지는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에게는 더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워프 왜곡 드라이브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물체가 물리법칙을 위반하지 않고도 광속보다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우회 방법을 제안하였죠. 그렇다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요? 오늘의 우주의 발견은 빛의 속도에 대해 탐구하고 우주 공간 구조를 왜곡하는 워프 드라이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과학자들은 매년 수십 개의 새로운 외계 행성을 발견하고 있으며 곧 우리가 거주할 수 있는 지구와 유사한 세계를 찾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발표된 기사에는 거주 가능 지역에 있는 외계 행성으로부터 신호를 포착했다는 헤드라인 기사가 보도된 적도 있죠. 그리고 일부 과학자들은 이 신호가 기술적으로 가능성이 있다 말합니다. 하지만 인류가 외계 행성을 발견하더라도 어떻게 그 먼 곳까지 여행할 수 있을까요? 현재의 과학기술로는 우주를 이렇게 먼 곳까지 여행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과학자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여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했죠. 이 내용을 다루기 전에 외계 행성이 얼마나 멀리 있는지, 우리가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 얼마나 빨리 여행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빛은 얼마나 빠를까요? 빛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것입니다. 지구에서 빛은 정말 빠르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주적 관점으로는 지구가 작기 때문입니다. 빛은 단 1초 만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돌 수 있는 엄청난 속도로 이동하지만 지구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 우주의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게 된다면 모든 것이 극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빛은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를 커버하는데 1.25초가 걸립니다. 이것은 훗날 달 탐사 미션인 아르테미스 탐사팀들과의 통신 지연을 말하며 지구에서 보낸 메시지가 돌아오는데 총 메시지 전달 시간이 2.6초가 걸린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빛의 속도와 그에 따른 통신의 한계 때문입니다. 하지만 화성처럼 훨씬 더 먼 곳과 비교하면 달과의 통신은 여전히 쉽습니다. 훗날 미래에 화성 식민지가 생기게 된다면 이상한 통신 문제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지구와 화성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궤도가 다르기 때문에 화성과 지구와의 거리는 엄청난 거리로 변동하게 됩니다. 화성과 가까운 쪽에서의 통신은 빛의 속도로 3분이 조금 넘게 걸리지만 지구와 먼 쪽에서는 22분 24초가 걸리기 때문에 즉각적인 통신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훗날 화성 식민지에 사는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을 때 화성이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 당신이 보낸 메시지가 그곳에 도착하는 데는 22분 이상 걸립니다. 즉, 화성 친구가 당신의 메시지를 즉시 응답하더라도 당신이 메시지를 보낸 후 응답을 받기까지 약 45분이 걸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구에서 멀어질수록 빛은 점점 더 느리게 느껴집니다. 빛이 목성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33분에서 53분 사이의 시간으로 나사가 탐사선에 지시를 보내는데 약 2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빛의 속도로 전달되는 지시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제때 도착하기에는 너무 느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태양에서 오는 빛도 지구에 도달하는 데 시간이 걸리며 일반적으로 평균 8분 정도 걸립니다. 실시간으로 보면 이처럼 느리게 보입니다. 사실 너무 느려 태양이 갑자기 사라진다면 우리는 8분이 지나기 전까지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더 멀리 나간다면 빛은 더욱 느려집니다. 태양에 가장 가까운 별인 프록시마 센타우리까지는 4.24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지구에서 오는 빛이 그곳에 도달하는 데만 무려 4.24년이 걸린다는 의미인 것이죠. 만약 미래의 인류가 그곳에 탐사선을 성공적으로 보내게 된다면 지구와 탐사선 간의 메시지가 4.24년이 걸려야 도달할 것입니다. 이것은 빛의 속도로 이동해서 돌아오는 데에만도 무려 거의 10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를 이해하려면 그곳 식민지의 사람들은 이제 막 2015년 전의 뉴스를 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프록시마 센타우리 B의 주민들에게는
현재 상태의 지구가 2015년도의 지구인 것이죠. 인류의 평균 수명이 미래에도 80년 정도 유지된다면 프록시마 센타우리 B에 사는 사람과는 평생 동안 최대 9개의 메시지들만 주고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가까운 별과 우리가 가장 빠르다고 알고 있는 빛의 속도로 통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멀리 있는 수조계의 별들과 행성들은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빛의 속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느리며 인류의 거대한 우주적 야망에는 너무 느립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류는 아직까지 큰 문제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발전하지 않았지만 결국 미래의 인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어린 시절 저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언젠가 그곳에 도달하길 꿈꿔왔습니다. 우주의 바다를 탐험하고 우주세계의 진귀한 모습을 탐험하고 싶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우주는 그 경이로운 모습을 바라보도록 열려 있으면서도 인류가 빛의 속도에 의해 여기에 갇혀 있다는 것은 마치 잔인한 우주의 농담처럼 느껴졌죠. 그래서 인류의 열망이 아인슈타인의 속도 제한에 맞서 싸운다는 것은 놀라운 일도 아닐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인슈타인의 속도 제한은 우주를 통한 여행에만 적용되며 우주 자체에는 그런 제약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주는 빛의 속도보다도 더 빠르게 멀어지며 모든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 인류 또한 언젠가는 빛보다 빠른 여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가상의 워프 왜곡 드라이브는 이 개념의 가장 유명한 예일 것입니다. 워프 드라이브 기술은 SF 영화나 과학소설에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공간 자체를 조작할 수 있게 해주는 아이디어로 물리학의 허점을 이용해 빛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중력에 의해 시공간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성과 별들이 서로 끌어당기는 이유인 것이죠. 알쿠비에르 왜곡 드라이브는 이 아이디어를 한 단계 더 나아가 우주선을 광속으로 추진하는 대신 우주선 주변 공간을 왜곡해 우주에서 두 개의 먼 지점을 연결하고 그 거리를 일반 속도로 이동할 수 있다고 제안한 것입니다. 알쿠비에르 왜곡 드라이브는 우주선 주위에 시공간 버블을 생성합니다. 이 시공간의 버블은 우주선의 앞 공간을 수축시키며 뒤의 공간을 팽창시켜 본질적으로 우주선이 시공간 파도를 타게 되는 것이죠. 알쿠비에르의 워프 드라이브는 우주선 주위에 서핑보드와 같은 형태의 버블을 생성합니다. 우주선은 이 버블 안에 위치하며 이것은 우리가 서핑보드를 타듯 우주선 자체가 보드 위에 서 있는 것과 유사하죠. 그리고 우리의 우주선은 버블 안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공간의 버블은 공간에서 생성되는 일종의 파동에 의해 이동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핵심은 아인슈타인의 속도 제한의 허점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속도 제한은 그 어떤 것도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의 속도 제한은 공간 내에서 이동하는 물체에만 적용되며 공간 자체의 이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공간 자체는 어떠한 속도로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공간의 버블과 알쿠비에르의 기하학은 이론적으로 빛의 속도의 9000배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쿠비에르는 우주가 우주선의 기준 프레임에서 움직이지 않도록 공간을 접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냈죠. 다시 말해 빛이 이동하는 대신 우주선이 놓여 있는 공간이 이동하는 것입니다. 알쿠비에르는 이렇게 함으로써 실제로 우주의 속도 제한을 깨지 않고도 광속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1990년대까지 이 왜곡 드라이브는 SF 영화에서나 나오는 단순한 허구의 개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1994년 멕시코 물리학자 미겔 알쿠비에르는 스타트rek의 왜곡 드라이브와 유사한 접근 방식을 사용하는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했죠. 그는 우주선 주변의 에너지 밀도의 요구사항이 진공에너지의 밀도보다 낮을 경우 광속보다 빠른 여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진공에너지는 음의 에너지 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의 물질은 양의 압력과 중력장을 생성하며 만유 인력 법칙에 따라 다른 물질을 끌어당기죠. 그러나 이 음의 에너지 밀도는 우주선 주변 공간을 밀어내기 위해 필요한 반중력 효과를 생성합니다. 이 음의 에너지 필드 공간을 우주선 주위에 특정하게 배치하게 된다면 시공간의 버블을 형성하기 위해 곡선이 될 수 있습니다. 왜곡 드라이브는 우주선의 속도를 증가시키는 대신 우주선 앞 공간을 수축시키고 뒷 공간을 팽창시키게 되는 것이죠. 우주선은 앞으로 수축하는 공간과 뒤쪽으로 팽창하는 공간의 버블 안에서 음의 에너지 밀도를 사용해 공간 수축과 팽창 속도를 증가시켜 광속보다 빠른 여행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목적지를 향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가 우리에게 광속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말로 공간 자체가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것일까요? 대답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실제로 이것을 관측하고 확인했죠. 예를 들어 과학자들은 매우 멀리 떨어져 있는 우주 공간이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관측했으며, 과학자들은 우주의 가장자리의 별에서 오는 빛은 결코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리고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 또한 공간이 빛의 속도보다도 더 빠르게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 현상이며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여전히 이론적인 단계에 있습니다. 시공간의 버블을 생성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현재 우리 능력을 넘어섭니다. 사실 작은 우주선을 왜곡 속도로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목성 전체의 질량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리고 왜곡 드라이브는 몇 가지 단점 또한 잠재해 있습니다. 시공간 버블이 우주를 이동하는 동안 위험한 방사선을 생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버블이 붕괴할 가능성도 있어 이것은 우주선과 승무원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죠. 하지만 나사는 실제로 꽤 오랫동안 왜곡 드라이브를 연구해왔으며, 최근 뉴스 보도에 따르면 알쿠비에르 왜곡 드라이브를 기반으로 한 모델들이 개발되고 있다는 보도와 함께 미래의 항성 간 여행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죠. 그렇다면 웜홀은 어떨까요? 아인슈타인은 정말 많은 것을 예측했습니다. 웜홀은 아직 관측된 적이 없지만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이론은 그 존재를 수학적으로 예측했죠. 시공간의 구조에 구멍을 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가는 지름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가능하다면 빛의 속도로 여행할 수 있는 우주선이 필요 없을지도 모릅니다. 웜홀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주를 2차원 시트로 생각합니다. 시트의 끝에 두 개의 구멍을 만들고 그 시트를 구부려 두 구멍이 정렬되게 한 다음 두 구멍의 끝을 함께 꿰매면 웜홀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공상과학 소설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실제로 웜홀과 같은 현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의 태양과 지구와 같은 곳에서 이미 시공간을 왜곡하고 구부리고 있죠. 하지만 이 가상의 웜홀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음의 에너지를 가진 이국적인 물질이 필요합니다. 이런 이국적인 물질은 우리의 지식의 한계 내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웜홀은 물리학 법칙이 허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음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과학자들은 만약 웜홀을 만들게 된다면 자몽 크기의 웜홀을 여는 데에만 태양이 1억 년 동안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우리의 모든 희망이 사라졌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음의 에너지와 반중력이 존재할 수 있다는 희망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는 가속 평창하고 있으며 과학자들은 이를 암흑 에너지의 영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암흑 에너지가 무엇인지, 왜 존재하는지, 어디서 오는지조차도 전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주의 70%가 암흑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암흑 에너지는 음의 에너지처럼 반중력으로 작용한다는 것이죠. 본질적으로 이것은 공간을 서로 멀어지게 하는 일종의 에너지의 힘인 것입니다. 공간의 확장은 바로 우리가 워프 왜곡 드라이브 엔진과 웜홀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인류가 암흑 에너지에 대한 이론을 이해할 수만 있다면 언젠간 암흑 에너지의 힘을 웜홀을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정신을 혼란스럽게 하는 시간 관련 이야기들보다 조금 더 현실적인, 실제로 존재하는 중력 고속도로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바다의 물길과 같은 우주의 중력 도로로 타이탄이나 화성과 같은 장소를 훨씬 더 빠르게 여행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팀들은 수백만 개의 소행성과 위성, 행성의 궤도를 살펴보며 이들이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발견했죠. 그들이 발견한 것은 이러한 물체들이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우주를 이동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중력 고속도로였습니다. 새로 발견된 천체 우주적 고속도로는 수십 년이 아닌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물체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로는 혜성과 소행성을 목성에서 해왕성으로 10년 이내에 이동시키며 100천문 단위까지 한 세기 이내에 도달할 수 있죠. 예를 들어 보이저 탐사선의 비행 경로가 좋은 예일 것입니다. 보이저 2호는 목성의 중력 보조를 얻어 새로운 방향으로 중력적 슬링샷을 받았으며 이후 토성과 천왕성으로 부스터를 받아 해왕성을 향해 빠르게 나아가 결국 태양계를 벗어났죠. 하지만 문제는 과학자들이 이러한 우주고속도로인 매니폴드에 대해 알고 있지만 우주 전체에 대한 광범위한 범위까지는 탐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사와 ESA와 같은 우주기관들은 현재 이를 연구하고 있으며 미래에는 탐사선을 외계 행성으로 더 빠르게 보내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우주에는 다양한 물질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조작할 수 있는지를 안다면 거의 무한한 에너지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인류는 수학적 방정식에서 영감을 받아
첫 번째 원자폭탄이 만들어지기까지 40년이 걸렸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워프 왜곡 드라이브 개념은 불가능해서 그럴듯한 것으로 발전했죠. 아마도 다음 20년 안에는 더 그럴듯한 개념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의 과학자들이 실제로 워프 드라이브 기술을 연구하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 또한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광속보다 빠른 여행이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어쩌면 먼 은하계의 외계 문명이 이미 이 기술을 사용해 시공간을 자유롭게 누비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빛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상합니다. 빛은 우주를 여행하며 에너지를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전달하는 어쩌면 간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이해와 동의어가 된 빛은 놀랍도록 이해하기 어려웠죠. 지금 우리가 있는 방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은 물질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는 물질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물질에서 반사되어 눈으로 들어오는 빛을 우리 뇌가 물체로 해석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물체 자체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체에서 반사된 빛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거의 모든 정보는 빛을 구성하는 광자에 의해 전달됩니다. 그리고 이 정보들은 말 그대로 빛의 속도로 이동하죠. 만약 빛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 인류는 우주에 대한 그 어떤 시각적 정보도 수집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주의 존재에 있어 빛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빛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빛의 진정한 본질은 무엇일까요? 고대인들은 빛이 눈에서 나와 주변 세계를 만지고 느끼는 것인지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어두울 땐 아무것도 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슬람 과학자들은 빛의 성질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반사 법칙과 유리렌즈의 특성을 발견하며 빛은 우주의 자연적인 일부라는 것으로 결론짓게 됩니다. 하지만 과학혁명이 오면서 과학계에 두 거인들이 나타나며 빛의 깊은 비밀이 서서히 밝혀지기 시작했죠. 17세기 네덜란드 천문학자 크리스티안 하위언스와 많은 과학자들은 빛이 어떤 종류의 에테르에서 진동하는 파동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위언스는 빛이 렌즈를 통해 거울 표면에 반사되는 방식에 주목했으며 특히 굴절 현상에 관심이 있었죠. 그리고 하위언스는 빛이 한 매질에서 다른 매질로 넘어갈 때 경로가 굴절되는 현상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의 기구로 빛이 종종 무지개색으로 나뉘는 것을 관찰하며 가끔은 어둡고 밝은 이상한 패턴이 생성되는 것을 관찰하게 되었죠. 이 관측으로 하위언스는 빛이 일종의 파동이라는 명확한 증거를 갖게 됩니다. 파동은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파동은 행성의 궤도에서부터 전자에 이르기까지 자연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공기 중에 흐르는 음파부터 바람과 달에 의해 구동되는 바다의 파도까지 파동은 지구의 지각에서 일어나는 격렬하고 파괴적인 지진을 발생시킬 수도 있으며 태양과 같은 다른 외계별들에서도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빛은 파동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이작 뉴턴은 빛이 어떤 형태의 파동이라고 결론짓지 않았죠. 같은 시기에 뉴턴을 비롯한 과학자들은 빛은 유한한 속도로 이동하는 작은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뉴턴의 초점은 파동이 날카로운 모서리를 돌아가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공기 중에 파동인 소리가 날카로운 모서리를 지나갈 때 굴절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모퉁이를 돌아서 대화를 엿들을 수 있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을 볼 수는 없지만 소리는 들을 수 있었죠. 그래서 그는 빛은 단순히 파동일 수 없다고 추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뉴턴은 더 나아가 빛은 입자의 흐름으로써 중력에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 주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당시 그가 옳았음에도 불구하고 뉴턴은 수세기 동안 정당성을 입증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며 점차 뉴턴에 대한 반전의 조류가 일기 시작했죠. 약 100년 후 1801년 토마스 영은 빛이 실제로 입자보다 파동에 더 가깝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토마스 영은 이중슬릿 실험이라는 중요한 방법을 사용해 이를 증명했죠. 그는 두 개의 구멍이 길게 뚫린 판자 뒤에 판자벽 스크린을 설치하고 이중슬릿을 향해 빛을 쏘았죠. 그런데 벽 뒤에 있는 스크린에 나타나는 줄무늬는 두 줄이 아니라 여러 개의 줄무늬가 물결처럼 퍼져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간섭 패턴으로 알려져 있으며 빛이 파동으로 여행하고 있다는 확고한 증거였습니다. 이로써 빛의 입자설은 무너지게 되었죠. 하지만 왜 그럴까요? 잠시 파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파동은 이동할 때 위아래로 진동합니다. 그러나 두 개의 파동이 동시에 같은 공간의 같은 지점을 진동하려고 하면 간섭이라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여기 물속에 두 개의 파동이 있습니다. 이 잔잔한 부분의 이 선들은 파동이 서로를 상쇄하는 곳입니다.
이것이 두 개의 틈을 통과하는 빛에서 나타나는 효과인 것이죠. 한 틈에서 나오는 빛이 전파될 때 특정 지점에서 다른 빛의 파동을 상쇄해 토마스 영이 보드에서 발견한 간섭 패턴을 생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간섭에 대한 미스터리는 해결되었죠. 빛은 입자가 아니라 파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빛의 편광과 같은 다른 관찰 결과들 또한 빛의 파동 같은 성질을 지지했죠. 하지만 수세기 동안 큰 질문에는 여전히 답변되지 않았습니다. 빛이 파동이라면 무엇이 흔들리는 것일까요? 100년을 더 거슬러 올라가 1905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시기에 과학자들은 광전 효과라는 현상에 대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과학자들은 빛이 대부분의 물질에 충돌할 때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방출해 전자를 역이시키고 그로 인해 전자가 방출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광전 효과라고 부르고 있죠. 나무에 열매가 있다고 가정할 때 열매를 나무에서 따기 위해서는 일정량의 에너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에너지가 열매와 가지의 연결 강도를 초과하면 열매가 떨어져 나옵니다. 이것이 빛과 전자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빛이 전자에 닿아 그에게 충분한 에너지를 주어 임계값을 넘기면 전자는 금속에서 자유롭게 떨어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과학자들을 놀라게 한 것은 빛의 세기를 증가시킨다면 전자가 더 빠르게 튕겨나갈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나무에서 열매를 더 세게 따면 더 빨리 떨어져 나오는 것처럼 더 많은 에너지는 더 많은 운동 에너지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빛은 그렇지 않았죠. 빛의 세기는 떠나는 전자의 속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방출되는 전자의 양에는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과학자들에게는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토마스 영의 실험 이후 약 100년, 뉴턴의 입자이론 이후 약 200년이 지나 드디어 이 퍼즐이 풀리게 됩니다. 마침내 아인슈타인이 나타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인슈타인의 기적의 해인 1905년에 익숙합니다. 그는 특수 상대성 이론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바로 광전 효과 법칙의 발견에 대한 것입니다. 광전 효과란 특정 주파수의 빛이 금속 표면에 비춰질 때 전자가 방출되는 현상입니다. 전자가 방출되는지는 빛의 강도가 아니라 주파수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만약 빛이 고전적인 파동이라면 빛의 에너지는 강도에 의존해야 하며 주파수에는 의존하지 않아야 했죠. 아인슈타인이 보여준 것은 빛의 에너지가 플랑크 방정식으로 정의된 이산적인 양자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에너지는 플랑크 상수의 주파수를 곱한 값입니다. 다시 말해 빛은 각 주파수에 따라 결정되는 에너지를 가진 광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빛은 파동과 입자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었죠. 오늘날 우리는 이 현상을 파동 입자 이중성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은 그 어느 쪽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빛은 동시에 입자도 아니고 파동도 아니었습니다. 빛이 여행할 때 그것은 파동으로 여행하며 간섭과 회절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상호작용할 때는 입자처럼 상호작용했죠. 빛은 입자와 파동의 두 가지 성질을 모두 나타내는 것 같았지만 결코 어느 쪽도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진정한 입자도 없고 진정한 파동도 없으며 모든 것은 어떤 형태의 양자적 존재였습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종류의 것입니다. 그것은 양자객체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양자객체가 그렇듯 행동합니다. 슈레딩거 방정식을 따르며 이 방정식에는 파동함수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함수는 전통적인 의미의 파동으로서 양자객체를 보여주지 않지만 위치와 운동량, 스핀 등과 같은 양자 상태가 변화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고전적인 파동 진폭이 변화하는 방식과 유사합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광자와 같은 양자객체는 특정 위치에서 우리가 찾을 확률의 파동인 것이죠. 근본적으로 이 모든 것에 대해 가장 미친 듯한 점은 이것이 단지 빛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빛은 또 다른 형태의 에너지일 뿐이며 에너지와 물질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자도 관측되기 전에는 양자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 양자 상태가 파동성도 가지고 입자성도 가진다는 것을 다루는 학문 분야가 양자역학인 것이죠. 빛도 입자인데 관측되기 전 빛은 입자성과 파동성을 가지고 있는 양자 상태이며 관측하면 입자성만 나타나는 입자가 됩니다. 전자는 광자만큼이나 양자화될 수 있으며 확률에 의해 움직입니다. 모든 것은 충분히 작은 규모로 줄이면 확률에 의해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빛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빛은 우주가 에너지를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전달하는 필수적인 방법입니다. 태양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태양의 중심에서 4개의 수소 원자가 융합이라는 과정을 통해 헬륨 원자핵을 형성합니다. 이 과정은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이것은 헬륨 원자핵이 4개의 수소 원자핵보다 더 안정적이며 더 낮은 에너지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방출되는 에너지의 대부분은 감마선 형태로 나타나며 이는 매우 높은 주파수 또는 고에너지 광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마선은 태양의 밀집한 플라즈마에서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달하지 않습니다. 이 광자들은 빛의 속도로 이동하고 있지만 태양의 중심에서 무작위 운동 때문에 태양 표면에 도달하는 데 수천 년이 걸립니다. 따라서 태양 표면에 도달할 때쯤에는 그 에너지가 가시광선 범위로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태양에서 오는 빛의 기원을 설명하지만 우리가 지구에서 만드는 인공광원인 가로등과 집에서 켜는 램프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지구에서 생성되는 거의 모든 빛은 전자가 어떤 에너지원에 의해 높은 에너지 상태로 흥분된 후 낮은 궤도로 떨어지면서 발생합니다. 원자 내에서 전자는 특정한 이산적인 궤도에 있으며 이는 슈레딩거 방정식의 도움으로 계산할 수 있죠. 이 전자는 에너지를 흡수할 때 높은 궤도로 흥분될 수 있으며 종종 광자에 의해 흥분됩니다. 이제 하나 이상의 전자가 흥분된 상태에 있는 원자가 생기게 되며 이는 가능한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보다 더 높은 에너지 상태입니다. 하지만 자연의 모든 시스템은 가장 낮은 상태에 있기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 흥분된 전자는 결국 낮은 궤도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잉여 에너지가 광자로 방출되는 것이죠. 지구에서 거의 모든 인공빛들은 전자가 낮은 에너지 상태로 떨어지는 과정에 의해 생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은 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질량이 없는 빛이 어떻게 밀 수가 있을까요? 맥스웰의 방정식은 에너지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빛이 운동량도 운반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오늘날 우리는 크룩스 라디오미터라는 장난감을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장치는 진공 유리튜브 안에 4개의 날개가 있으며 한쪽은 검고 다른 쪽은 흰색입니다. 밝은 햇빛에 놓으면 날개가 돌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태양빛의 운동량에 의해 밀리는 것으로 여겨졌죠. 항상 그렇듯이 크룩스 라디오미터의 물리학은 이 단순한 설명보다 더 복잡하지만 햇빛이 날개를 밀어내는 힘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최근 과학자들은 미래의 인류가 태양빛을 타고 행성들 사이를 항해하는 것을 상상했으며 실제 엔지니어들은 이것을 실험하고 있죠. 만약 우리에게 빛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접촉하는 모든 것들은 전자기 상호작용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원자는 양전하를 가진 원자핵과 그 주위를 도는 음전하를 가진 전자 간의 전자기 상호작용 덕분에 유지되므로 만약 빛이 없다면 원자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빛이 없다면 원자도 없고 자동차도 없으며 집도 없고 당신과 나도 없으며 우리가 아는 우주 또한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주를 보는 방식 외에도 빛은 모든 에너지의 교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소모되거나 흡수될 때 광자는 거의 모든 것에 관련되어 있죠. 화학 반응의 열 방출, 식물에 흡수되는 햇빛, 우리의 몸의 생물학적 과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와 심지어 핵폭탄에서 방출되는 에너지까지 모든 것이 광자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거의 모든 방정식의 어딘가에는 빛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실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에서도 광속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광속은 에너지와 정지 질량이 실제로 동일한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 사용되는 변환인자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이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핵폭탄의 연료의 질량 중 일부가 에너지로 변환될 때 그 에너지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폭탄에서 고속으로 방출되는 운동에너지입니다. 대부분의 에너지는 열과 빛의 형태로 방출되죠. 이 열과 빛 에너지는 광자에 의해 전달됩니다. 그리고 만약 핵연료의 질량 100%가 에너지로 변환할 수 있다면 결국 모든 것이 광자의 형태로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자는 에너지와 운동량을 가지면서도 정지 질량이 없는 유일한 입자이며 또한 자유롭게 전파될 수 있기 때문이죠. 반면 글루온은 질량이 없지만 원자핵에 갇혀 있습니다. 광자는 매우 널리 퍼져 있어서 사실 우주에 있는 모든 물체는 광자를 방출하고 있죠. 이것을 우리는 흑체 복사라고 부르며 이것은 절대 0도 이상인 모든 물체의 특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광자를 통한 에너지 교환 과정에서 정보 또한 교환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태양빛의 열을 느낄 때 그 빛은 태양으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습니다. 실제로 별들과 우주에 있는 다른 물체들로부터 감지되는 다양한 형태의 빛이 없었다면 우주에 대한 정보는 매우 적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가시광선뿐만 아니라 적외선과 자외선 그리고 X선과 감마선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흔히 빛이라고 부르는 것은 가시광선입니다. 가시광선은 전자기파의 일부분에 불과하죠.
그런데 왜 우리는 가시광선만 볼 수 있을까요? 빛 중에서 가시광선만 특별한 것일까요? 사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 눈이 형성될 때 가시광선을 볼 수 있도록 진화한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우연만은 아닙니다. 모든 전자기파 중에서 오직 가시광선만이 물속에서 잘 전달되기 때문에 수백만 년 전 눈이 진화했을 때 가시광선에 적응한 것이죠. 고대 사람들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어둠 속에 무엇이 숨어 있을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우리들 또한 그런 점에서 변하지 않았죠. 그리고 우리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덕분에 인류는 더욱 멀리까지 관측하며 우리의 시야는 지구를 넘어 관측 가능한 우주의 가장자리에까지 닿게 되었죠. 하지만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오늘날의 과학으로도 확실한 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천문학자들을 수천 년 동안 당혹스럽게 해왔죠. 19세기 판화를 보면 중세 사람들이 우주 경계를 어떻게 상상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우주의 경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우리가 볼 수 있는 한계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차원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이라 믿고 있죠. 2023년 네이처에 발표된 한 기사에서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발견한 6개의 천체들로 인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제임스 웹이 발견한 이 천체들은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었죠. 이 천체들은 빅뱅 이후 약 6억 년에 형성된 것이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렇게 거대한 존재들이 우주 초기에 형성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기존 모델에 따르면 이러한 은하들은 최소 10배에서 많게는 50배는 더 작아야만 했죠. 계산에 따르면 그 시점에서 그렇게 많은 별들을 형성할 수 있을 만큼의 물질, 즉 별과 행성을 구성하는 물질들이 그 시점에서는 충분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이 발견이 확인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했죠. 만약 이 모든 것이 확인되고 우리의 관찰 방법에 오류가 없었다면 이것은 공간에 대한 이론이 재정립되어야 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주가 어떠한 경계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었죠. 그렇다면 우주의 경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그 경계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빅뱅 이론에 따르면 약 138억 년 전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가 생성되었습니다. 그 직후 원시 빛은 우주를 가로질러 우주 전체로 퍼져나갔죠. 그리고 빅뱅과 동시에 우주 자체도 팽창했습니다. 그 이후 팽창 속도는 계속해 더 빠른 속도로 증가했으며 이 증가는 암흑에너지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죠. 과학자들은 수백 년 동안 우주의 본질을 연구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신비를 풀기 위해 노력하며 우주 경계를 넘어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갔죠. 우주 바깥이라는 개념은 매우 복잡합니다. 먼저 우주를 보다 정확하게 정의해야 하죠. 우주의 바깥이라는 일반적인 표현은 관측 가능한 우주라는 용어일 것입니다. 여기서 빛의 속도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역은 빛이 이동할 수 있는 최대 거리 이상을 결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물체가 스스로 빛을 방출하거나 반사한 빛이 우리에게 도달할 때만 그 물체를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우주의 끝을 이해하는 것은 빛의 속도와 우주의 나이에 달려 있습니다. 빛은 매우 빠른 속도로 이동하지만 무한히 빠르지는 않다는 것이죠. 커튼을 열면 우리가 느낄 새도 없이 빛이 방 안을 채우지만 사실 빛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광대한 우주에서는 이러한 빛의 이동 시간을 확실하게 실감할 수 있죠. 만약 우리가 강력한 망원경을 통해 깊은 우주를 관측한다면 우리는 사실 실제 그 물체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설적인 시작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베텔게우스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 별의 500년 전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쩌면 지금쯤이면 이미 베텔게우스는 폭발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력작용도 이와 비슷합니다. 태양 또한 8분 20초 전의 모습을 보고 있으며 현재 태양의 위치가 아니라 우리 지구는 8분 20초 전의 태양 위치의 중력으로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태양이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면 지구와 다른 행성들은 빈 공간을 계속 돌며 결국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안드로메다 은하는 초속 120km의 속도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만 실제로는 보이는 것보다 약 900광년 더 가깝다는 것입니다. 900광년은 엄청난 거리입니다. 우리와 가장 가까운 별 프록시마 센타우리만 해도 4.24광년 떨어져 있어 현재의 기술로 그곳에 도달한다면 수만 년은 걸릴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보고 있어도 실시간으로 인식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가장 먼 지점은 빅뱅 이후 빛이 우리에게 도달할 시간이 있었던 지점일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지점은 460억 광년 떨어져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빅뱅은 138억 년밖에 되지 않는데 가장 가까운 지점이 460억 광년이라면 이 거리 너머에 있는 물체들은 빅뱅 이전의 것들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닙니다. 이것은 모두 암흑에너지와 우주의 급속한 팽창과 관련이 있습니다. 가장 먼 물체에서 오는 빛이 우리에게 도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간 자체가 너무 많이 확장되어 우리가 우주의 나이를 훨씬 초과하는 거리까지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바로 460억 광년의 한 방향으로 확장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관측 가능한 우주의 경계인 것이죠. 예를 들어 GN-11 은하는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가장 먼 은하 중 하나로 은하의 나이는 134억 년입니다. 이것은 이 은하의 빛이 빅뱅 이후 4억 년 후에 방출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 은하는 우리로부터 320억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은하를 볼 수 있지만 우리가 보는 것은 이 은하의 과거 사진을 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GN-11은 서서히 희미해지다가 결국에는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은하가 지금 방출하고 있는 빛은 우주의 확장으로 인해 결국 우리에게 도달할 수 없을 만큼 멀어질 테니까 말이죠. 현재 GN-11 은하는 초속 68만 7천 km 속도로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으며 이 속도는 빛의 속도의 2배가 넘는 엄청난 속도로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빅뱅 이후 그 이전에는 빛을 발산할 별이 없었습니다. 어떤 방향을 보더라도 별이 없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죠. 은하도 없고 아주 뜨거운 기체만이 존재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위의 껍질을 형성합니다. 그 외부 껍질이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로 우주에서 가장 오래된 빛이며 빅뱅의 메아리인 것이죠. 우리 우주의 경계, 즉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먼 것은 우주 형성 초기 유물 중 하나인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관측 가능한 우주의 경계라 부르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그 너머에 무언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빛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관측 가능한 우주 또한 말 그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의 일부분에 불과할 것입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를 현재 우리가 서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한 스포트라이트와 같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스포트라이트를 조금 왼쪽으로, 조금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면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 또한 함께 움직일 것입니다. 만약 GN-11 은하에 사는 외계인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우주는 완전히 다른 우주의 일부분이 관측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하들은 우리의 관측 가능한 우주의 경계에 있고 우리는 그들의 관측 가능한 우주의 경계에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볼 만한 멋진 점 중 하나는 또 다른 은하들 주위에도 각기 다른 구체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욱 흥미로운 점은 어쩌면 그 은하에 사는 외계인들 또한 오늘 밤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우주의 진정한 범위를 궁금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주의 진정한 범위는 GN-11 은하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죠. 천문학자들은 관측 가능한 우주 너머에는 우리 우주와 거의 동일하게 물질과 에너지, 은하들이 무한하게 분포되어 있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허블 구역 너머에는 더 많은 행성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지구와 매우 유사한 또 다른 행성들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충분히 멀리 갈 수 있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모든 면에서 동일한 또 다른 태양계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주론자들은 우주의 경계를 넘어 충분히 멀리 간다면 허블 구역과 완전히 동일한 또 다른 허블 구역을 발견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허블 구역에는 우리 인류의 또 다른 버전이 존재하며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죠. 이것은 SF 영화나 공상과학 소설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가능성 없어 보이는 이론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무한한 우주 속에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대성 이론에 따라 설명하자면 가까이 있는 물체들은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 매우 멀리 떨어져 있는 물체들에 대해서는 그러한 법칙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들 사이의 공간이 확장할 때 물체들이 서로 멀어지는 속도는 엄청난 속도로 증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 끝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은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학자들은 웜홀이나 왜곡 추진을 통해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대부분의 물리학자들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죠. 2008년 천문학자들은 예상치 못한 이상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수백 개의 은하단이 그 경계의 한 부분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온 것이죠. 이것은 마치 관측 가능한 우주를 넘어 어떤 것이 그들을 끌어당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하 집단들은 같은 방향으로 시속 320만 킬로미터의 엄청난 속도로 이동하고 있었죠. 이것은 2010년 새로운 관측을 통해 다크 플로우라 불리게 됩니다. 거대 은하 집단은 약 1000개의 은하와 매우 뜨거운 가스가 모여있는 집합체입니다. 그리고 그 가스들은 X선을 방출합니다. 과학자들은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와 X선의 상호작용을 관찰하며 은하 집단의 운동을 연구할 수 있었죠. X선과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에 있는 광자를 산란시켜 온도를 변화시키는 수냐에프 젤도비치 효과로 이것은 이전에 관측된 적이 없었습니다. 이 현상은 나사의 고다드 우주비행센터의 천체 물리학자인 알렉산더 카슐린스키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에 의해 처음으로 발견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약 700개의 은하 집단을 조사했으며 이들은 최대 60억 광년 떨어져 있을 것이라 추정했죠. 카슐린스키 박사는 이 집단을 나사의 윌킨슨 마이크로파 이방성 탐사위성인 WMAP이 촬영한 CMB 지도와 비교했습니다. 비교 결과 이 집단의 운동은 우주의 질량 분포에 대한 모든 예측을 무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죠. 이 같은 현상이 발생 가능한 원인은 한 가지밖에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 한 가지 가능한 원인은 빅뱅 이후 허블 구역 밖에 있는 거대한 무언가가 중력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연구팀들은 이 끌어당기는 힘의 원천이 관측 가능한 우주 밖에 있다고 추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움직임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거대한 중력원들이 은하들을 끌어당기고 있어야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시야 밖에 있습니다. 특히 그 원인이 우주의 끝이나 그 너머에 존재해야만 한다는 것을 암시하였죠. 하지만 이 아이디어는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현재 이 아이디어는 과학계에서도 많은 논의가 진행 중이며 카슐린스키 박사와 그의 연구팀은 플랑크와 WMAP의 데이터를 사용해 더 결정적인 증거를 확립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그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죠. 아쉽게도 다크 플로우의 존재는 더 나은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습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 너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또한 여전히 같은 우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단지 우리가 볼 수 없는 부분일 뿐인 것이죠. 이야기의 또 다른 버전에서는 빅뱅 이후 우주 팽창이 공간 구조에서 버블을 형성하게 됩니다. 각 버블은 나머지 공간과 함께 팽창을 멈추고 자신의 법칙과 물리상수를 가진 우주를 형성했죠. 이 시나리오에서 공간은 무한하며 각 버블 또한 무한합니다. 만약 어떤 식으로든 한 버블의 경계를 넘었다 하더라도 버블들 사이의 공간은 여전히 확장되기 때문에 다음 버블에 결코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블랙홀에 관한 이론으로는 물리학자 리 스몰링 교수가 제안한 비옥한 우주이론이 있습니다. 이 이론은 우리 우주의 모든 블랙홀이 새로운 우주의 생성 원인이 된다고 주장했죠. 각 우주는 이전 우주와 약간 다른 물리법칙을 가지며 이러한 방식으로 물리학자 스몰링 교수는 우주에 대한 일종의 자연 선택을 제안했죠. 블랙홀의 형성은 다른 우주가 형성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반면 블랙홀을 형성하지 않는 우주는 멸종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이론은 이후 스몰린 자신과 다른 과학자들에 의해 반박되었습니다. 평행우주에 관한 이론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가장 유효한 이론은 끈 이론의 아이디어를 발전시킨 것이죠. 이것은 다른 방향으로 진동하는 이른바 막 이론과 관련이 있습니다. 끈 이론이나 막 이론에 대해 지나치게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오늘의 주제 범위를 넘어설 것이므로 이론의 핵심만 설명하겠습니다. 11차원 너머에 파동하는 막들은 완전히 다른 우주이며 이 파동들이 충돌할 때 새로운 우주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파동 운동의 효과는 우리 우주에서 관측된 물질의 분포를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이론의 가장 기이한 요소 중 하나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중력이 다른 차원의 다른 우주에서 이 우주로 들어온다는 개념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곳의 중력이 다른 기본 힘에 비해 왜 그렇게 약하게 보이는지를 설명해 주었죠. 그러나 끈 이론학자들은 이 이론이 제대로 작동한다는 것을 아직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론은 아직 실험적으로도 검증되지 않았으며 사실 물리학계에서는 이름만 이론일 뿐 가설일 뿐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죠. 하지만 이 이론은 우주의 근본적인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시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페르미의 역설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와 자연 법칙을 고려할 때 우리는 이미 외계 문명의 징후를 감지했어야 한다 말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이 수수께끼 같은 질문에 대한 답들을 수없이 탐구해왔죠.
어쩌면 우리가 이미 외계인들로부터 소식을 받았지만 나사가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만약 고도로 발달된 외계 종족들이 그들만의 통신을 통해 소통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것을 감지조차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최근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고도로 발달된 외계 문명들은 양자통신을 사용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제안했습니다. 양자통신의 핵심은 물리적인 이동이 아니라 광범위한 거리에서도 연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먼 두 개의 장소 간의 광자와 같은 입자를 양자 상태로 전송한다는 것이죠. 아인슈타인은 이것을 유령과 같은 작용이라 불렀을 정도로 불가사의한 현상이라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령 같은 입자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것이 페르미의 역설의 해답이 될 수 있을까요? 우주는 방대합니다. 만약 고급 외계 문명들이 별들 사이에 퍼져 있어 은하를 아우르는 제국을 형성한다면 아마도 그들은 성간통신이라는 엄청난 도전 과제에 직면해야 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아인슈타인은 입자가 빛의 속도를 초과해 가속될 수 없다 말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려면 무한한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이었죠.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통신은 명백한 속도 제한을 가집니다. 우리에게 있어 빛의 속도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보이지만 우주적 관점으로는 처참할 정도로 느립니다. 만약 은하를 아우르는 제국이 있다면 은하와의 통신은 최대 10만 년에 이를 수 있죠. 이 같은 시간 척도는 우리 지구에서 일어난 변화들을 생각한다면 그 당시 우리 조상들은 아프리카 대륙을 떠나지 않았으며 농업은 물론이고 문자와 과학 또한 발전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분명 인간 기준으로 볼 때 항성 간의 통신 지연 시간이 문명 자체의 시간 척도를 초과할 때 은하 제국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공상일 뿐일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빛보다 빠른 초광속 통신이 가능하다면 그리고 순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항성 간 통신은 우주 제국을 만들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양자 얽힘이 성간 통신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요? 양자 텔레포테이션은 과학 소설에서처럼 물체를 물리적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양자 얽힘이라는 현상을 사용해 정보를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즉시 전송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죠. 두 개의 양자 입자가 얽히면 그들의 상태는 거리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든 상관없이 연결됩니다. 만약 한 입자의 상태가 변화하면 다른 입자도 즉시 변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항상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인터스텔라 통신에 양자역학을 활용할 수 있다 밝히며 이것이 외계 지능 탐사 프로젝트인 SETI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다 말합니다. 그동안 외계 탐사 프로젝트는 라디오파를 듣거나 먼 행성의 빛을 관찰하는 등 고전적인 방법에 의존해왔죠. 하지만 라탐 보일 교수는 양자 접근 방식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안하며 우리 은하의 특정 주파수 대역이 성간 통신을 허용할 수 있다 말합니다. 이 논문에서는 양자로 얽힌 하나의 큐비트를 탐사선에 보내고 다른 하나는 지구의 관제센터가 보유한다는 양자 통신에 관한 것이었죠. 놀랍게도 이 양자 입자는 광범위한 거리에서도 연결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 큐비트의 특성이 다른 큐비트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자 통신은 빛의 양자인 광자를 활용합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통신에서는 정보가 파장과 광자의 수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자 속성을 고려하면 광자와 함께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더 많은 광자들이 얽힐수록 더 많은 정보를 압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자 통신이 정보를 전달하는 데 더 효율적인 이유인 것이죠. 그리고 양자 통신의 또 다른 이점은 훨씬 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양자암호 통신은 광자 하나에 정보를 실어 나르는 통신 기술입니다. 신호가 무작위로 생성되기 때문에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한 번 신호를 주고받는 방식을 정하면 다른 사람은 절대 열어볼 수 없다는 것이죠. 만약 누군가 정보를 열어보면 그 신호가 깨지기 때문에 해킹 시도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 같은 이유로 양자 통신 기술은 본질적으로 해킹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가장 안전한 미래의 통신 기술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만약 외계인들이 양자 컴퓨터를 가지고 있어 은하 간의 정보를 업로드하려 한다면 그들은 분명 양자 통신을 사용할 것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꽤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여러분이 예상했듯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신호가 이동하는 동안 양자 정보가 보존되기 위해서는 광자가 다른 것과 상호작용하지 않아야 하며 적어도 상호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야 합니다. 만약 광자가 성간가스 원자들과 충돌한다면 이 정보들은 일관성을 잃게 되어 정보가 파괴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위험은 광자의 파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파장이 너무 길거나 짧으면 대기 중이나 이동 중에 산란되거나 흡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발표된 논문의 저자인 보일 교수는 최상의 신호로 근적외선을 사용할 것을 제안했죠.
보일 교수는 이 파장을 사용한다면 은하의 한쪽 끝에서부터 다른 쪽 끝까지 양자통신이 보존될 수 있다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통신이 작동하려면 광선이 집중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통신 방법을 위해서는 매우 큰 송신기와 수신기 그 사이에 중계소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보일 교수는 송수신기의 직경이 약 100km 정도 되어야 한다 추정했으며 이 같은 크기는 현재 칠레에 건설 중인 40m 크기의 극대형 망원경과 비교하자면 엄청나게 큰 송수신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도로 발전된 외계 문명들에게는 100km 크기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외계인들은 이미 은하 전역의 중계기를 분산시켜 은하 간 통신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단지 양자역학을 이해하지 못해 그들의 통신을 놓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페르미 역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발전된 외계 문명의 성간 통신은 그 신호가 집중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외계인을 찾는 과정에서 이를 관측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보일 교수가 그의 논문에서 지적하듯 만약 외계 문명이 양자통신을 사용해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기술을 가졌다면 그들은 아마도 지구의 생명체들은 아직 그들이 필요로 하는 수신 기술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외계 문명들은 우리가 그들의 신호를 수신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어쩌면 처음부터 우리 쪽으로 아무것도 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더 생각해 볼수록 점점 더 타당하게 느껴졌죠. 미래 인류의 과학기술 또한 양자기술의 발전에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면 외계 문명 또한 어떤 형태든 메가급 구조물을 건설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가 지금 그리하듯 그들 또한 양자기술을 통한 로봇 능력을 점진적으로 구축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화성으로 무인 탐사선을 보내는 것과 같이 발전된 외계 문명들 또한 그들이 직접 은하들을 탐색하지 않고 인공지능 AI 로봇을 활용해 명령을 주고받을 것이니깐 말이죠.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만약 발전된 외계 문명들의 소통 과정에서 어느 정도 정보 손실이 있을 것이라고 의심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손실된 신호를 감지했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양자 언어로 암호화되어 있어 우리가 단순히 못 알아보고 있을 뿐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양자역학은 때때로 이상한 요소들이 뒤섞인 것처럼 보입니다. 파동입자 이중성에서는 양자객체가 때로는 작고 밀집된 입자처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퍼져있는 파동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중첩에서는 객체가 동시에 두 가지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어쩌면 우주가 양자역학의 모든 세부 사항을 마치 우리가 알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양자역학은 여전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도전과제이지만 이제 우리는 양자역학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2년 4월 중국 과학기술대학교의 야니판 박사는 얽힌 광자를 사용해 1200km 이상 떨어져 있는 위성으로 양자 정보를 전송하는 엄청난 성과를 달성하며 양자통신의 가능성을 열어주었죠. 그 이후 양자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게 됩니다. 2024년 12월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연구팀들은 30km 길이의 광섬유 케이블을 통해 양자 텔레포테이션을 성공적으로 시연했죠. 이 실험은 양자 신호가 기존 통신 인프라와 공존할 수 있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이 혁신적인 기술은 양자 통신을 위한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성을 없애며 양자 통신의 장벽을 크게 낮추는 계기가 되었죠. 실제로 각국의 정부와 산업계에서는 이미 양자 통신 네트워크를 구현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양자 인터넷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또한 위성에 대한 발전으로 양자 경쟁의 최전선에 서게 되었죠. 그리고 물리학자들은 구글의 양자 프로세서를 사용해 웜홀과 유사한 시뮬레이션을 실험했습니다. 이 실험은 이론적 웜홀을 시뮬레이션함으로써 웜홀이 어떻게 행동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했죠. 이 실험은 양자 얽힘과 텔레포테이션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양자역학에 중점을 두고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실험에 참가한 과학자들은 양자 중력 이론에서 설명된 웜홀의 역학을 재현하고자 했죠. 홀로그램과 유사하게 양자 상태를 프로세서에 인코딩하고 신중하게 설계된 알고리즘으로 조작함으로써 연구팀은 웜홀 역학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양자 정보의 전송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아인슈타인과 로젠이 제안한 브릿지 모델에 따라 신호가 시공간을 통해 웜홀을 통과할 때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관찰했죠. 그리고 이 실험은 양자역학과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는 현대 물리학의 두 기둥을 연결하는 개념을 다루기에 더욱 획기적인 실험이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은 실제 웜홀을 생성하지는 않았지만 우주의 가장 수수께끼 같은 현상들을 탐구하는 데 있어 양자 컴퓨터의 잠재력을 보여주었죠. 우주는 가장 근본적인 수준에서
이러한 동일한 규칙에 따라 작동합니다. 입자는 관측될 때까지 고정된 상태를 가지지 않으며 양자 시스템은 광대한 거리에서 서로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마치 우주 자체가 우주의 진화를 순간순간 계산하는 우주적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물리학자 세스 로이드는 한때 우주가 사실상 거대한 양자 컴퓨터일 수 있다 말하며 입자 간의 모든 상호작용이 하나의 연산처럼 작용한다고 제안했죠. 양자 컴퓨터는 여러 가능성을 한 번에 고려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주가 모든 잠재적 결과를 탐색한 후 하나의 현실로 붕괴되는 방식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양자 컴퓨터가 웜홀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다면 왜 우주 자체는 시뮬레이션하지 못할까요? 이 웜홀 실험은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더욱 심오해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론적 현상의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우주를 지배하는 원리가 기계에서 재현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시연이었죠. 물리학자들은 이러한 역학을 재현함으로써 우주의 시뮬레이션 버전을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자 컴퓨터가 엄청나게 혁신적인 이유인 것이죠. 웜홀 시뮬레이션은 시작일 뿐일 것입니다. 양자 컴퓨터는 언젠가 블랙홀과 암흑물질, 심지어 우주의 탄생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을 것이며 수세기 동안 과학자들을 괴롭혀온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있어 양자역학이 더욱 매혹적인 이유는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양자역학의 원리는 우리가 우주를 관찰하는 과정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이런 방식으로 이해되도록 설계된 것처럼 말이죠. 양자역학의 기술 혁신은 실용적인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현실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더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이를 유령 같은 원격 작용이라고 불렀을 정도로 매우 불가사의한 현상이라 표현하였지만 양자 얽힘은 전혀 유령 같은 작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설명하기엔 너무 어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에르빈 슈레딩거가 말했듯 양자역학의 특성은 고전적 사고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만드는 특징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니까 말이죠. 하지만 양자역학은 이해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자 얽힘은 우리가 점점 더 많이 듣고 있는 현재 과학의 새로운 기술의 핵심 요소이며 강력한 양자 컴퓨터와 양자 암호화를 이용하는 데이터까지 이것은 인류에게 매우 현실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양자 텔레포테이션 또한 거부할 수 없는 현재의 기술이 될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도전 과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양자역학은 이제 실용적인 응용 개념을 넘어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과학을 탐구하는 이들에게는 가장 편리한 답이 무엇인지에 대해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답을 영원히 찾지 못하게 될지도 모르죠. 하지만 결국 우리는 그것이 무엇이든 더 알아갈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지식과 발견에 대한 갈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테니까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주 밖에는 알려지지 않은 세계가 존재할까요? 그리고 우주는 무한히 존재할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 무한함은 얼마나 무한한 것일까요? 평행 우주와 물질의 왜곡 끈 이론과 막 이론 그리고 블랙홀에 대해서 여러분은 이것이 SF 영화 속 공상과학 소설의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너머 어둠에 가려져 있는 곳에서는 정말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우주의 발견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더욱 재미있는 우주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이 올려주시는 댓글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